이번 시간은 손익계획과 투자 규모 산정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 작성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산회계, 세무회계 이런 부분 수업 들으셨죠? 쉽지가 않죠? 저도 맨땅에 작성하는 건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존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화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 제 직무 경험을 소개할 때 기존의 자료를 보면서 업무를 적응하고 제가 빠르게 적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가를 추정함에 있어서 원가의 구성 내용을 아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표를 구성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지 아니면 더 헷갈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단 매출액을 추정을 했었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제가 뭐라고 했었죠? 매출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매출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을 보셔야 돼요. 매출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로 구분이 되고, 노무비 역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은 세법에서 정한 부분,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한 일반적인 원칙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각 회사마다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약간씩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들이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기존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 노무비, 그리고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 것은 간접 노무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가 구성에 있어서, 특히 매출 원가 구성에 있어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그리고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간접 재료비, 노무비 역시 직접 노무비와 간접 노무비로 구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매출원가를 이해했는데 이젠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플러스 매출 원가를 총 원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 플러스 일반 관리비, 이건 총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매출액에서 아까 얘기했던 매출이익이 나왔고, 매출이익에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를 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영업이익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원가 추정의 목적은 결국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NCS 학습 모듈에서는 이 부분 플러스 영업의 수익 부분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고 수업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반 관리비, 판매와 일반 관리비 개정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측하고 추정할 때 주로 어떤 방법들이 쓰이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노무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원가로 반영할 때는 보통 노무비라고 쓰고 일반 관리비 항목에서는 급여,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인건비 했을 때는 급여 플러스 노무비, 이것을 합치는 개념이라고 총괄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고, 노무비는 직접 원가로 배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급여는 일반 관리비 항목에서 간접비 형태로 나중에 또한 배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즉 제가 생산 현장 인건비를 제외한 제
인건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산정을 할 때, 뭐, 기존의 직원들이 있겠죠. 기존의 직원이 있으면 우리가 뭐 신규 충원을 하게 되면은 어떤 평균 임금이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는데, 우리가 항상 해마다 임금, 그 다음에 급여, 노무비 항목을 계산할 때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정도를 반영해야지 실질 임금이 다운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죠? 노사 간에 항상 대립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에서도 항상 2021년도, 뭐 2022년도 임금 상승 목표를 산정을 하고 경영자 총연합회, 그 다음에 한국전경련 이런 데에서도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을 항상 목표로 세웁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요. 각 기업에. 물론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의 이 부분을 제시를 하겠죠. 이 근거를 갖고 보통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항상 갈등 요소가 되지만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퇴직급여 이렇게 돼 있는데 퇴직급여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사람한테 나가는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전체 직원의 퇴직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전년도에도 산정을 했었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항목과 연계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고 가정을 했을 때 전체 직원의 10%의 퇴직금액을 계산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결국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을 갖고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우리 10대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기업도 있고 피복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회사의 회계 전통에 따라 달라지고 회계 관습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떤 공장 현장에 얼음물을 제공한다. 이런 부분도 복리후생비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라카, 우리가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는 라카에 비치되는 소모품 이런 부분도 복리후생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 관습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저도 옛날 근무를 하는데 이게 과목이 좀 애매해요. 가장 애매할 땐 뭐예요? 전년도에 이 물품 내역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에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물품을 샀을 때 2019년도에는 A라고 계산을 하고 올해는 B라고 계산한다. 그러면 계속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죠. 그래서 통상 일반적으로 전년도에 회계 개정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면은 전년도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막 일을 하는데 우리 관리자께서 그러더라고요. 복리후생비로 계산하지 마. 회사 경영진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는 직원들에게 너무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어.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 김성우 씨, 이 부분 주의해. 이런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 관리자인데도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약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부분들이 복리후생비의 숨겨진 비밀이에요.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를 과다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죠. 왜? 노동자나 근로자에게 좋은 이미지, 너희들에게 이만큼 우리가 더 부수을 해주지 않았니?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자, 어떻든 간에 복리후생비 역시 들어가는 항목은 전년도 아니면 직전 월에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의 기준을 갖고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직원 수, 급여액에 과연 전년도는 몇 %였느냐? 그럼 위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급여액을 추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금액의 몇 %를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정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갑니다. 자, 여비교통비도 한번 볼까요? 국내외 출장, 그 다음에 교통비, 숙박비가 포함이 되고 때로는 이 금액에는 출장 가서 식비까지도 여비 교통비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딱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여비 교통비를 실비정산, 즉 내가 대전을 가는데 대전까지의 KTX 비용, SRT 비용에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뭐 대전 지역은 얼마, 1박 2일 때 당일 때는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죠.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보통 책정된 금액이 일반적인 교통수단보다는 약간 상향되게 조정을 해 놓습니다. 왜? 출장 가서 어떻게 되죠? 실비보다 책정된 금액이 작으면 손해가 나죠. 직원들의 불만이 쌓일 수가 있고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는 실비정산하는 방법, 그리고 책정이 되어 있는 방법, 지역별, 일수별로 책정이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장기 출장인 경우 감액 지급을 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할 때는 철저하게 실비 정산이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고속버스 티켓을, 철도를 이용하게 되면 철도 영수증을 붙여서 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퇴직했던 회사에서는 지역별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었고 1박 2일로 간다 그러면 조금 좀 약간은 여유롭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감사나 외부인의 시각의 입장에서는 여비교통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은 기본을 지키고 어떤 여비교통비에 흔들려서 가라 출장이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출장만 올려놓고 출장비를 받는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접대비는 거래처 등에 제공되는 식대 및 물품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접대 개념 자체를 꼭 어떤 음지, 흔히 얘기해서 옛날 룸사롱 이런 데서 접대하는 게 아니고 식사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 접대비로 되는데 보통 접대비는 세법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매출액의 몇 %를 초과하지 않게 예산을 수립합니다. 즉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매출을 많이 만드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접대비를 좀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 자기의 거래처가 축소되어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접대비를 전혀 못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은 조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서로의 접대 한도, 자기 영업 매출액 한도를 갖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죠. 그게 또 직장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접대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는 매출액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비죠.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휴대폰 비용을 대납해 주는 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굳이 광고를 보다 보면은 통신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이 휴대폰이 영업에 그 다음에 기업 활동에 쓰이기 때문에 딱
구분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신비를 지원을 합니다. 특히 영업부서 현장을 다니는 직원들에게서는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죠. 안 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갈등이 생겨요. 또 어떤 회사는 영업에 당신 휴대폰 쓰지 마. 회사에서 지급한 휴대폰을 써.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데도 있어요. 어떤 게 편한지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또 회사에서 지원하는 내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영상 다운받고 했고 막 요금이 막 한없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신비도 개인당 지급 한도를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통신비가 20만 원, 30만 원 나왔다고 해서 다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비는 지급 한도가 돼 있다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요 역시 전년도의 지급액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상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관열비,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전기료, 수도료를 통합해서 하는 곳이 많고 구분해내는 것도 많습니다. 왜? 이게 원가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반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항목으로 구분해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수도비, 광열비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통칭으로 수도 광열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유틸리티 비용인데 이런 부분은 한전이나 공공물가 동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또한 어떤 거를 감안할 수 있을까요? 공장의 가동률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무 현장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총 우리가 공간을 몇 평을 유지했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이 저 증가됐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소를 임차를 하게 되면은 계약서에 딱 나오죠. 연간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은 개별 건수를 감안해서 직접 산정을 하고, 좀 약간 좀 부대적인 부분, 부수적인 부분은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를 상향해서 추정해서 금액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여러분들이 선택보다는 아마 기업에 가면은 관례가 있을 겁니다. 그 관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고, 제가 외국계에서 근무할 때는 그렇게 사무실 규모가 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계약서를 보고 직접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도래할 때 되면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나와 있는 경제 성장률 예측 자료를 감안해서 임대료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 등을 산정을 했었습니다.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은 고정자산 및 무형자산의 연도별 계상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의 기존 물품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2019년도의 계상, 2020년도의 계상은 ERP나 MIS에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측되는 신규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사 내에 감가상각률이 있겠죠. 그 신규 자산의 취득 원가 곱하기 감가상각률을 곱하면 금액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자산의 규모와 신규 투자 자산의 규모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역시 자동차 및 고정자산 보험료가 되겠죠. 자동차는 업무용 차량이면 당연히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을 할 거고, 회사의 건물이나 어떤 사무실 이런 부분은 무조건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기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이 역시 고정자산의 증감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은 보험 가입한 게 있나요? 자, 올해 만약에 100만 원 나갔으면 내년에도 거의 100만 원 비슷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처럼 회사에서도 각각 상황에 맞는 계산 기준, 추정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모품비는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사용액을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모품의 범위를 어떻게 따져야 될까? 자, 우리가 다녔던 제 회사, 첫 번째 회사에서는 휴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소모품비로 따질 것이냐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따질 것이냐 이게 좀 헷갈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사실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관리자께서 김성훈 씨 이거는 소모품비로 처리하세요. 지급수수료 뭐 대표적인 게 변호사 자문료,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시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 뭐 부동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 외부 전문가에게 어떤 일정의 대가를 주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죠. 자, 이런 부분도 주요 이슈가 없으면 전년도 기준으로 수행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신규 사업 투자를 하면서 적정 인원 산정과 부서 재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컨설팅을 좀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조그만 업체에서는 컨설팅을 못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L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10억 단위, 15억 단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별도로 산정을 하겠죠. 우리가 큰 변화를 일으킬 때 외부에서 컨설팅을 많이 받습니다. 지급수수료의 범위는 자문료, 전문가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큰 이슈가 없을 때는 전년도 사용액을 기초로 산정을 한다. 다만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면 사전에 먼저 그러겠죠. 내년에 이런 거 하니까는 컨설팅 비용 한 얼마 정도 될까? 견적 한번 받아봐. 15억 반영시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회계 감사 수수료도 엄청나죠. 물론 구간이 있지만 매출액에 따라서 자선 규모에 따라서 회계 감사 수수료는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일반 대기업에서는 뭐 당연한 비용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광고 선전비가 있어요. 회사의 이미지 및 제품 광고에 투입되는 제 비용인데 우리가 광고 효과가 단시간 내에 끝나진 않죠. 2, 3년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각인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광고 선전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업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 광고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고려가 됩니다. 다만 제품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품 생명 주기에 따라서 성장기냐 아니면 쇠퇴기냐에 따라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접을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제품 생명 주기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일반화된 모습을 보면은 광고 선전비 역시 전년도 총 지급액의 몇 퍼센트를 추가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임차료 뭐가 있을까요?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렌트하는 경우도 임차가 될 수 있고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구매하지 않고 매입하지 않고 사무공간을 임차하는 방법. 요새는 공장도 임차를 해요. 창고도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임차료도 발생이 되는데 큰 변화가 없으면 전년도 기준에 아마도 맨 위에 나와 있는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 관리비의 일반화된 과목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직접 작성한다는 관점에서 바라봐 주지 마시고 각각의 계정 과목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추정할 때는 투입되는 비용 역시
전년도의 기준이라든가 외부의 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일반 관리비 금액을 추정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